저는 2001년 말에 산림이 설립될 때 이제 같이 설립을 했던 3명 중에 한 명이고 이름은 박혜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서울에서 여성학 공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총 활동을 갔던 때로 돌아갔는데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기지톤의 여성단체에 기총 활동을 갔어요. 그때는 이제 일주일 거기서 생활하면서 대학생들이 그거 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활동도 보조하고 그런 활동이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되게 충격도 많이 받고 그 동네의 실상 때문에 그래서 그 성착취 문제 또 성착취 피해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부산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주변 페미니스트들과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러다가 정경수 선생님 당시 여성인권 문화센터인가 해운대에 있는 그 단체에서 활동하시던 그 쌤이 석사 논문을 그쪽으로 쓰셨고 관심이 있다고 해서 이제 만나다가 그래 같이 부산에 이런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서 그때 이제 완호동이 부산의 가장 큰 성착취 집결지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을 같이 이제 답사를 갔었던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당시에 기촌 활동이 굉장히 핫했어요. 그때 단체를 만들기로 하고 그때 또 완호동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여성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해서 한번 완호동 이렇게 행진을 하는 프로그램을 했던 기억이 생각나요. 그때 참여했던 기억이 나고 그 후에 이제 각 부산 여성단체들도 이제 완호동 문제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성착취 문제를 이렇게 딱 파고드는 단체가 없다 보니까 규모는 이렇게 큰데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때 완호동의 여성들만 해도 2,000명 정도 됐으니까 예, 너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을 했죠. 예,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으리으리했고 건물이 막 다 3층, 5층 막 이러니까요. 되게 큰 막 여관 건물들이고 그때만 해도 그 조명이 다 시뻘겋게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조명과 시뻘건 그 불빛과 그리고 다 웨딩드레스 같은 흰 드레스를 입고 무력하게 여성들이 앉아있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그 거리를 이렇게 도는데 좀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언니들을 이렇게 쳐다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시선을 피하면서 되게 슬퍼하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다녔던 생각이 나요. 여러 가지 장면이 생각나는데 좀 충격받았던 거는 이제 낮에도 저희가 그냥 막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그냥 낮에는 보통 쉬고 영업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여성들은 주무시고 계시고 뭐 낙영업 하는 가게들도 일부 있지만 근데 그 유리방이라고 여성들 전시하는 그 빨간 불 켜놓는 그 공간이 낮에는 그냥 그 조명 없고 그냥 이렇게 마루처럼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한 대여섯 살 되는 여자애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포주의 애거나 뭐 이모의 애고, 주방 이모의 애거나 그 동네 뭐 상인의 애거나 뭐 포주의 애일 가능성이 크죠. 손녀거나.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보고 참 말이 안 되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여기에 그래도 위험한 남자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런데 이 어린 여자애가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고 또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성장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암담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자체가 저는 사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 아동들에게 이렇게 여자 몸을 사고 파는 거는 그냥 있는 일이야.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에게 주입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일 기억나는 언니는 우리가 완호동 시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정부 지원이 시작됐잖아요. 게다가 그 당시는 생계비도 긴급 생계비도 한 달에 40만 원인가 지원이 됐는데
여성들이 여성단체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이랄까 편견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무시할 것이고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포주들이 막 퍼뜨리기도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여성단체 가면 포주가 싫어할 거 확실하니까 여성단체에 선뜻 다가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헤어와라는 그 여성들의 조직이 그런 면에서 중간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언니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냥 소문을 듣고 거기 가봤는데 별거 없어 괜찮아 뭐 지원금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들이 같은 가게에 있는 여성들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씩 상담소에 이렇게 출입하는 여성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만나게 된 여성 중에 한 분이 그래서 다른 분이 그랬어요. 쟤는 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특히 젊은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20대 초반이었던 분이고 첫 만남에서 상담소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전화번호 드리고 언제든지 얘기하고 싶으면 연락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가 출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연락이 와서 근데 이게 혀가 꼬이셨더라고요. 취하신 상태인데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아직 출근 전이니까 따로 했던 거랑 같이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상담소에 소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혼자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활동가가 혼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안전 문제상 그땐 그런 게 우리가 프로토콜이 잘 없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여성 방으로 갔죠. 그랬더니 이제 맥주를 이제 혼자 드시고 계셔서 맥주를 사오라 그랬어요. 맥주를 더 사와라. 그래서 내가 몇 캔을 아마 사갔을 거예요. 사가서 이제 나는 안 마시고 이렇게 앞에 놔두고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얘기 하시고 그러면서 언니가 이제 이렇게 란제리를 입고 있었는데 여기에 너무 그 칼로 그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칼로 그으면 살아있는 느낌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손잡고 울었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프니까 그리고 헤어졌고 한 번 더 불렀어요. 처음에 불렀던 건 그래 언니가 오후에 불렀던 것 같고 두 번째 불렀을 때가 오전에 불러가지고 가서 이렇게 조금 느낌이 오더라고요. 언니가 좀 더 얘기하면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언니가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빚도 많았어요. 2천만 원인가? 그래서 나오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언니가 근데 그때 주방 이모가 있잖아요. 낮에 관리를 하는 이모가 상담이 들어가는 걸 봤으니까 와서 자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상담원이 계속 오래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이제 나가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니까 넌 왜 상담 사람이랑 술을 먹고 있냐 막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이제 술도 마셨는데 막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누구랑 술을 마시든 무슨 상관이나 이러면서 이모랑 막 이렇게 언쟁을 하다가 이제 나가겠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언니 그러면 장부 우리 챙겨서 나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써놓은 그 여성들이 다 썼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챙겨서 이제 술김에 나왔어요. 그래서 상담소에 오셔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하고 언니는 술이 너무 취해서 주무시고 그래서 저도 그날 상담소에서 저희가 그때 3층에 방이 있어서 상담소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술 깬 상태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목욕탕도 갔다 오고 그게 그 언니의 탈성매매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완호떡에서는 난리가 났죠. 특히 이제 업주들은 이제 상담소를 받아들인 것도 헤어와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했는데 자기네들도 계속 영업을
한다는 좀 명분도 되었고 여성단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 상담소를 받아들였더니 그 여성 빚이 많았대. 2천만 원을 자기네가 떼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큰 손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업주들이 혜화 언니 방에 가서 막 때려 부수고 니네 말 듣고 이렇게 했다가 상담소 받아들였다가 상담 언니 여성단체가 와서 얘 술은 먹이고 데리고 나갔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뭐 그래서 되게 시끄러웠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분은 술김에 한 탈송일지만 잘 나오셔서 잘 사시는 모습을 본 것까지 생각나고, 근데 이 칼자국을 지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불가능하더라고요. 같이 병원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너무 많고 깊어서 그거를 지우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아, 예. 제가 나중에 서울에 와서 천호동이랑 거기 청량리, 예, 미아리 여기 단체들에서 활동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집결지들도 많이 다녀봤는데 다 집결지가 완호동 같은 줄 알고 되게 놀랐어요. 그 서울에 있는 집결지들의 영세함에 그러니까 건물이 보통 단층 건물이거나 뭐 높아야 2층 그렇고 물론 지하를 막 파긴 하지만 되게 허름하고 뭐 판잣집 같은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산은 굉장히 으리으리하잖아요. 특히 완호동은 저는 몇 건물은 안에 엘리베이터 있었던 기억도 나거든요. 막 5층 이러니까. 그래서 되게 으리으리하고 한 업소의 규모도 엄청나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컸을까?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성착취를 그렇게 포장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충초의 포주들, 네, 정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희가 충초의 사무실을 갔을 때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이 그게 걸려있는 액자에 자신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지역사회에. 그래서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뭐 금품을 기부하는 그런 가서 전달하는 그런 걸 막 사진 찍어가지고 걸어놓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자신들은 여자들을 착취해서 그걸 비호하는 집단인데 저런 이미지를 내세우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그때 정교수님이 만삭 상태에서 혼자 계셨는데 경찰 부르고 했던 생각이 나요.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쌤 너무 흥분하면서 막 정교수님이 막 그러니까 포주들이 막 너무 30명이 그 좁은 데 들어와서 난리 치니까 쌤도 좀 기선제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는지 쌤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쌤도 막 뭐 던지셨던 것 같거든요. 서류 같은 거. 그래서 좀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봐 좀 네, 그랬던 생각이 나요. 네, 여성들이 안전하게 활보할 수 있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거기 이제 여성인권 박물관 이런 거에 생겨서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또 여성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런 걸 일반인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검은색 모든 빛과 밝음을 빨아들이고 우리가 아울리치 갈 때 그 이모들이 막 뭐라 했던 거 수많은 욕설 네, 욕설들 뭐 다큐 언니에도 잘 나와 있지만 여기 왜 오냐 딴 데 불쌍한 데 가서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저희가 특히 초반에 정말 상담소가 많이 건물이 후지고 열악했을 때 저희를 믿고 그렇게 사건을 진행했던 여성들을 생각하면 그 여성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자기의 안전과 이런 것이 다 걸린 문제인데 뭘 믿고 예, 딱 보기에도 갓 대학 나오고 막 너무 가진 것 없는 이 사람들을 믿고 했다는 게 물론 여성들이 절박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를 그렇게 믿었다는 게 우리가 당시 여성들을 만나면서 같이 그 여성들 눈높이에서 눈을 맞추고 또 우리의 의지와 진심이 전달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 어떤 계급이라던가 살아온 환경이라던가 그런 조건들을 넘어서서 여성으로서 만나고 서로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공간인 것 같아요. 그것에 힘을 느낀 이 선불금. 선불금이 너무 골치 아팠던,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당시에 정말 여성들이 다 선불금이 너무 큰 액수로 많이 있었고 아직 판결이 이렇게 확립되기 전에는 그걸 증명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 선불금 저희 법률지원은 거의 선불금에 관련된 사건들 특히 사기 관련 언니들이 이제 고소 당하니까 업주한테 또 선불금 때문에 묶여 있으니까 부모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여성단체로. 그래서 그 선불금을 무효화 시키기 위해서 그 부모님들과 함께 포주들을 만났던 기억 그런 기억이 많이 생각나네요. 네, 너무 싫었어요, 이 호칭들. 뭐, 아빠, 삼촌, 이모 이게 제일 많죠. 그래서 여성들을 설득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금 빚이 많거나 뭐 몸이 안 좋거나 그래서 더 이상 그 가게에 완화도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업주를 고소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 빚을 해결하려면 입증을 해야 되고 내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으면 분명히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텐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도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 여성들한테 그동안 그 가게에 있는 동안 이 포주들과 이 주변 착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뇌도 하고 많이 길들여 놓죠. 그러니까 다 그 주변 이 여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원이 다 차단될 수밖에 없도록 하고 마치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렇게 되듯이 포주에게만 의지하도록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서 여성들에게 고소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분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해요, 못쓸 짓을 해요. 그러면서 막 포주를 옹호할 때, 그래서 뭐 했는데 좋은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뭐 아플 때 뭐 말 한마디 해줬다, 뭐 가끔 전화를 쓰게 해줬다, 뭐 찜질방을 데리고 가줬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그 인질 잡힌 그 심리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면 특히 완화동 같은 곳은 거기서 거의 갇혀서 생활을 하잖아요. 뭐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자원도 없어요. 밖에 나가면 다 사람들이 자기 쳐다보는 것 같고 무서워서 동네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네, 그게 아직도 뭐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일반 여성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들이 돈을 받으니까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정말 여성 폭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되고 첨예한 지점이라고 봐요. 우리가 여성주의자들이 넘어야 하는 산이고 정말 여성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동의나 선택을 얘기하기를 넘어서서 어떤 사람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 특히 그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들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